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오늘은 앤드류 휴버먼과 데이비드 이글먼, 두 신경과학자가 보내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뇌의 사용 설명서를 함께 써내려가 보려고 해요. 네, 뇌가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뇌는 공장에서 찍어낸 완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다시 쓰여지는 살아있는 문서 같다는 거죠. 살아있는 문서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문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와, 제 안에 우주를 탐험하는 기분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페이지부터 한번 넘겨보죠. 흔히들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설익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인간의 생존 전략이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비유죠. 악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악어요? 네, 악어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완벽하게 헤엄치고 사냥을 해요. 뇌가 이미 세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이 프로그래밍 된 채로 태어나는 거죠. 아, 완제품에 가깝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것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죠. 그냥 정해진 운명대로만 사는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인간아기는 어떤가요?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미완성이 인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뇌가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세상을 그대로 흡수하며 자신을 조각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니까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태어나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거군요. 정확해요. 부모 세대가 수만 년간 쌓아 올린 언어, 문화, 기술 같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뇌회로에 그대로 새겨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신경 가소성? 네. 덕분에 인간은 유전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로 지혜를 전달하며 지구를 지배하게 된 거죠. 당신의 뇌는 유전자로 시작된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써내려가는 셈이에요. 와, 내 뇌는 세상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쓰이는 방식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보통 성장이라고 하면 새로운 걸 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뇌는 반대로 빼기를 통해 성장한다고요? 아, 네. 가지치기가 핵심이라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2살배기 아이의 뇌를 들여다보면 신경세포의 연결, 즉 시냅스의 수가 성인보다 훨씬 많아요.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길을 찾기 힘든 정원 같다고 할 수 있죠. 정원이요? 네.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동시에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신호가 막 이리저리 흩어지니까요. 그 정원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그 가지치기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쓰지 않는 길을 너무 많이 남겨두면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필요한 연결까지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두 가지 문제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폐 스펙트럼처럼 뇌가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어린 시절의 경험 부족으로 꼭 필요한 회로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뇌는 철저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을 따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들이 정원사의 가위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자주 느끼는 감정, 이런 것과 관련된 신경 연결은 점점 더 굵고 빠른 고속도로가 돼요. 반면에 쓰지 않는 연결은 과감하게 잘려나가죠. 효율성을 위해서요. 와, 지금 당신의 모습, 당신의 성격과 재능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당신의 세상이 물을 주고 가꿔서 살아남은 결과물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이걸 좀 더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 나온 십자말풀이를 잘하게 됐다면 십자말풀이를 그만두세요. 이 말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뇌는 지독한 효율성의 추종자라서 익숙하고 편안한 일을 할 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동항법 모드로 전환해버려요. 자동항법 모드요? 네, 매일 같은 길로 운전할 때처럼요. 이 상태에서는 뇌가 더 이상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현상 유지만 하는 거죠. 뇌의 노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뇌를 계속 젊고 유연하게 유지하려면 일부러 그 자동항법 모드를 꺼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뇌를 그 편안한 안락의자에서 계속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바로 새로움을 통해서요. 새로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약간의 좌절감이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과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 어려워야 하는군요. 네. 새로운 언어를 배우다가 단어가 헷갈릴 때, 처음 배우는 악기 코드가 잘 안 접힐 때, 바로 그 어렵다, 잘 안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뇌가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아, 그 짜증나는 순간이 사실은 뇌에게는 보약이었군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 뇌에서는 아세틸콜린 같은 특정 화학 메신저가 스포트라이트처럼 터져 나와요. 뉴런들에게 지금이야, 여기가 중요해, 지도를 다시 그려 하고 소리치는 거죠. 불편함이야말로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알람인 셈이에요. 불편함이 뇌를 깨운다. 이 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생각하니 위기의 순간에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떠올라요. 아, 슬로우 모션 경험이요? 네,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이것도 뇌가 부리는 마술 같은 거라고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뇌의 처리 속도가 슈퍼컴퓨터처럼 빨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데이비드 이글멍 박사의 유명한 자유낙하 실험을 보면 그건 착각에 가까워요. 착각이라고요? 네. 실험 참가자들을 높은 곳에서 그물로 떨어뜨리면서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는지 측정했는데 실제 처리 능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 그 생생한 슬로우 모션 경험은 도대체 정체가 뭐죠? 기억의 해상도 차이예요. 해상도요? 네. 평소에 뇌는 일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충 요약해서 저장해요. 저해상도 파일처럼요. 하지만 교통사고 직전처럼 생사가 걸린 위기 상황이 닥치면 감정과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 에미그달라가 비상벨을 울리면서 시스템을 장악해요. 아, 그리고는 주변의 모든 정보를 평소보다 훨씬 촘촘하고 선명한, 말하자면 초고해상도로 기록하기 시작하죠. 저장 방식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나중에 안전해진 상태에서 그 기억을 다시 재생해 볼 때 기록된 정보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뇌가 착각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디테일이 많다니? 이건 분명히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일 거야 하고요. 와, 그렇다면 어른이 되면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이유도 설명이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제 어린 시절 여름방학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어린 시절은 모든 게 새롭고 처음 겪는 일 투성이잖아요.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새로운 데이터를 초고해상도로 기록하느라 바빠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길고 꽉 찬 느낌이죠. 맞아요. 하지만 어른의 삶은 어떤가요? 어제와 비슷한 일상의 반복이 대부분이죠. 뇌 입장에서는 굳이 기록할 만한 새로운 데이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기록할 게 없군요. 네. 그러니 기억의 파일이 텅 비어 있고 시간은 내용 없이 압축되어 휙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삶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추고 싶다면 뇌에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공급해주면 되겠군요. 일부러라도요. 맞아요.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퇴근길에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골목으로 한번 가보거나 주말에 집안 가구 배치를 살짝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작은 변화만으로도요. 네. 뇌에게 어라? 이거 새로운 정보다 라는 신호를 주는 순간 시간은 다시 늘어나고 삶은 더 풍요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일부러 버스를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낯선 길을 걸어봐요. 그게 하루를 늘리는 저만의 작은 비법이죠. 일상의 작은 탐험이 시간의 길이를 바꿀 수 있다니 당장 실천해봐야겠어요. 결국 시간처럼 기본적인 것조차 뇌가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일 뿐이군요. 이건 꿈의 세계까지 확장되는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에 대한 이론이야말로 뇌의 기묘하고도 실용적인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죠. 네, 정말 독특했어요. 정말 기발한 관점이죠. 프로이트는 꿈을 억압된 욕망의 표출이라고 봤지만 이글먼의 가설은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가 24시간 중 절반인 12시간 동안 어둠에 잠겨요. 네. 우리 조상들에게 이 시간은 시각 정보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는 시간이었죠. 뇌 관점에서 보면 뇌의 가장 큰 영토 중 하나인 시각 피질이 12시간 동안 아무 할 일 없이 통 비어버린 거예요. 부동산으로 치면 강남 금싸라기 땅이 12시간 동안 공실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뇌는 빈 공간을 용납하지 않아요. 시각 피질이 놀고 있으면 바로 옆에 있던 청각 피질이나
촉각 피질 같은 다른 감각 영역들이 저기 비었네? 우리 영토로 쓰자. 라면서 슬금슬금 그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뇌 속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뇌가 이 침략을 막기 위해 아주 독특한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렘수면, 즉 꿈을 꾸는 동안 시각 피질에 강제로 아무 이미지나 마구 쏴주면서 시각적 활동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아, 여긴 지금 사용 중인 땅이니까 넘어오지 마라고 밤새도록 깃발을 꽂고 경계 근무를 서는 일종의 방어적 활성화라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매일 밤 꾸는 기이한 꿈들이 사실은 뇌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훈련이었던 셈이죠. 제 이상한 꿈들이 사실은 뇌의 재산권 행사였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뇌는 자동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정말 능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꽤 서툰 것 같아요. 맞아요.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우리는 흔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죠. 그렇죠. 지금 책상에 앉아있는 이성적인 현재의 나는 오늘 밤엔 절대 야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해요. 하지만 밤 10시에 치킨 냄새를 맡게 미래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그건 정말 공감되네요. 유혹 앞에서는 이성보다 본능이 훨씬 강력하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의지력은 거의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만 하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잖아요. 의지력이 쓸모없다기보다는 의지력은 고갈되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아침에는 생생하던 의지력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밤에는 바닥나버리죠. 아, 배터리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의지력에만 기대는 전략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율리시스 계약이에요. 아, 그 신화 속 이야기요. 사이렌의 유혹을 이기려고 스스로를 돛대에 묶었던 오디세우스 이야기 맞죠? 네. 미래의 내가 유혹에 흔들릴 것을 현재의 내가 미리 예측하고 그 유혹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리 설계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밤 10시에 미래의 저는 의지력이 0에 수렴하거든요. 현재의 저는 그걸 아니까 애초에 마트에서 사지 않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죠. 저의 율리시스 계약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이루어지는 셈이에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질 선택지 자체를 원천 봉쇄하라는 말이군요. 미래의 나를 못 믿는 것도 씁쓸한데 자료를 보면 과거의 나, 즉 우리의 기억조차 믿을 게 못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더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억을 마치 비디오 테이프처럼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녹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뇌는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을 다시 조립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의 감정, 새로 알게 된 정보,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섞여 들어가요. 아, 재편집이 되는 거군요. 네. 워드 프로세서에서 문서를 열 때마다 몇 글자씩 고치고 다시 저장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반복되면 원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저에게는 어릴 적 아주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 가족들은 항상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저는 늘 가족들이 틀렸다고 확신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제 머릿속 비디오 테이프도 편집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9.11 테러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1년 뒤에 다시 들어보니 세부 내용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었다는 유명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본인은 확신하는데도요? 네, 100% 확신하는데도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아무리 생생하고 확신에 찬 내 기억이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의 기억에 대해 조금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의 내부 현실도 믿기 어려운데 타인과의 관계는 오죽할까 싶네요. 뇌에 타인의 고통을 보면 마치 내 일처럼 아파하는 통증 매트릭스라는 공감 회로가 있다는 점은 희망적인데 네. 이 회로의 스위치가 꺼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게 좀 무서웠어요. 네, 놀라울 정도로 쉽게 꺼져요. 바로 상대방이 내 편이 아니라고 내가 판단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라는 집단과 그들이라는 집단을 구분하는 순간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던 공감 회로의 활동이 급격히 둔감해져요. 그래서 선동가들이나 극단적인 정치인들이 반대편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역사 속의 끔찍한 대량 학살은 모두 상대방을
바퀴벌레, 쥐, 기생충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로 묘사하는 선전 작업으로 시작됐어요. 상대를 비인격화해서 공감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우리 뇌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상대를 공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이 꺼진 스위치를 다시 켤 방법도 있을까요? 다양히 방법이 있어요. 자료에서는 관계의 복잡화라는 기술을 제안해요. 관계의 복잡화요? 네, 예를 들어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기 전에 의식적으로 다른 공통점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 손흥민 선수 좋아하세요? 저도 토트넘 팬인데? 이런 식으로요. 일단 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정치적 입장이라는 단 하나의 축으로 상대를 납작하게 판단하는 대신 같은 스포츠팀 팬,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이런 여러 층위의 관계를 복잡하게 엮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뇌가 인지하는 순간 꺼져 있던 공감의 스위치가 다시 켜지고 비로소 상대의 이야기가 소음이 아닌 의견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끝인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니라 평생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하드와이어드 된 게 아니라 라이브 와이어드, 즉 살아있는 전선 같다고 말해요. 라이브 와이어드? 네, 끊임없이 연결을 바꾸고 스스로를 재조직하죠. 오늘 당신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가 문자 그대로 내일 당신 뇌의 물리적인 지도를 다시 그려요. 와... 3만 년 전의 우리 조상과 지금 우리의 DNA는 거의 같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요.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예요. 나는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사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탐험을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쥘 수 있다는 희망도 보이고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생존 도구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편안함을 경계하고 뇌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새로움 추구. 네. 둘째, 의지박약인 미래의 나를 구하기 위한 강제장치인 율리시스 계약. 셋째, 새로운 길,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점을 편식하지 않는 다양한 경험. 마지막으로 내 기억과 공감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항상 의심하는 겸손한 태도. 이 네 가지가 우리 뇌라는 문서를 더 나은 방향으로 편집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제 뇌의 사용 설명서를 새로 쓰는 기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 뇌는 빛도 소리도 없는 어두운 두개골 안에 갇혀서 오직 온몸에서 들어오는 전기 신호만을 해석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이 혀에 전기 자극을 주는 장치로 보는 것이 가능한 감각대체 현상도 그 때문이죠. 뇌에게는 눈으로 들어온 신호나 혀로 들어온 신호나 똑같은 데이터일 뿐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과연 뇌가 만들어낸 수많은 해석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 미래에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감각, 예를 들어 지자기장이나 와이파이 신호를 느끼는 감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